안녕하세요. 외환시장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통화 환산 연습해보고 교차 환율과 삼각 차익거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현물환 말고 또 다른 전통적 외환시장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선물환과 외환스왑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선물환 거래입니다. 자, 선물환, 영어로는 forward exchange라는 건데요. 이 선물환 거래는 미리 약속한 환율로 미래 시점에 결제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외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은 지금인데 실제 결제는 미래 시점인 그런 외환 거래를 선물환 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현재 시점에서 뭐 어떤 통화와 어떤 통화를 교환할지, 그 다음에 그때 교환할 때 적용하는 환율, 가격은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통화를 교환할지, 그 다음에 언제 결제할지, 이런 것들을 모든 조건을 다 지금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는 계약에 의해서 약속된 미래, 이거를 만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기의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런 외환 거래를 선물환 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2차 시간에서 계약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면 현물환 거래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미래라는 거는 계약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상을 경과한 미래의 어떤 특정 일이다.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안에 결제가 이루어지면 현물환, 그 이후에 결제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선물환 거래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선물환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약속한 미래 날짜를 이제 만기라고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만기는 보편적으로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환을 표준결제일 선물환 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표준 만기가 아닌 선물환 거래도 있습니다. 이거를 비표준 결제일 선물환 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한테나 그런 비표준 결제일인 건 아니고 정말 우량한 은행, 고객인 경우, 은행과 은행 간 거래가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량은행 고객들에게는 뭐 3년, 5년, 10년, 뭐 최장 20년 만기의 선물환 계약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약 체결 시 선물환 계약을 체결했을 때 미리 약속한 환율을 뭐라 그러냐면 선물환율. 그래서 선물환이 forward exchange니까 선물환율은 forward exchange rate가 되겠죠. 그래서 계약 시점에 이거는 고정이 돼요.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만기까지 변하지 않고 그냥 선물환율은 그냥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선물환의 성격을 이야기하자면요. 선물환은 기초자산이 현물환이 뭐 바꿔 얘기하면 뭐 기초자산이 뭐 기준통화 또는 뭐 상대통 호가통화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통화인 그런 선도 거래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이후에 시간이 막 지나갈 거 아니에요. 선물환 계약을 했어요. 지금 오늘 선물환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계약 체결하고 결제는 미래 시점. 뭐 한 달 후가 될지 뭐 3달 후가 될지 하여튼 미래 시점에 결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계약 체결하고 시간이 계속 가면은요.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계속 짧아지죠. 만기 시점에는 뭐가 될까요? 그냥 약속한 두 통화가 교환되는 그런 현물환 거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만기 시점에는 현물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초자산에 파생된 상품, 즉 기초자산 가격에 연동이 되어서 손익이 결정되어지는 가치가 변하는 그런 상품을 뭐라 그러냐면 파생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물환 계약은 계약한 이후 현물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파생상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통적인 외환 거래들은 대체로 장외거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환 거래 역시 장외에서 거래된다. 즉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물환을 아주 가끔은 선도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선물환이라고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선물환 거래의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뉴욕의 C은행이 있고요. C은행이 있고요. 거래 상대방은 런던의 B은행이에요. 자, 그래서 C은행과 B은행이 어떤 거래를, 외환 거래를 했냐면은요. C은행 입장에서 1.3530 환율로 1,000만 파운드를 3달 후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C은행 입장에서는 100만 파운드를 매입했고요. 이에 100만 파운드에 상응하는 달러를 매도한 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B은행은 거꾸로가 되겠죠. 근데 실제 결제는 언제 이루어진다?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계약 체결만 했고 이런 계약을 체결만 했고 즉 어떤 파운드와 달러를 교환하기로 했고 그때의 가격은 1.3530 1파운드와 1.3530 달러가 이제 교환되는 그 가격으로 100만 파운드와 달러가 상응하는 달러가 교환이 된다. 3달 후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거래 조건들이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계약만 정해서 체결만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요. 그런데 결제가 실제 이루어지는 건 언제? 만기 시점, 3개월 후 시점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C은행 입장에서는 100만 파운드를 샀으니까 100만 파운드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100만 파운드에 상응하는 달러 금액 1.3530 곱하면 되겠죠. 1353만 달러가 나가게 됩니다. 거래 상대방인 B은행은 반대로 100만 파운드가 나가고 1353만 달러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받는다 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이체가 되면서 거래는 끝난다, 종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약 시점에서는 B은행에게나 C은행에게나 선물한 계약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그러도록 선물 환율이 결정이 되어져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서는 양 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된 이후에 이제 만기까지 시간이 있죠. 그동안 현물 환율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현물 환율이 계속 바뀌어요. 그거에 따라서 선물한 계약의 가치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B은행이나 C은행의 최종 손익이 결정이 돼요.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달 후 현물 환율이 약속한 1.3530보다 높은 것으로 그냥 결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은 낮은 선물 환율 1.3530으로 파운드를 매입한 C은행이 이익일 거예요. 이걸 왜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낮은 환율로 사서 높은 현물 환율로 판다, 파운드를 판다라고 생각하면 그 차이만큼 이익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C은행이 이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래 상대방인 B은행은 손해일 것이다. 낮은 선물 환율로 파운드를 팔아야만 하기 때문에 높은 현물 환율로 사서 낮은 선물 환율로 파운드를 팔아야만 하기 때문에 손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계약 시점에서는 B나 C의 누구에게도 그냥 가치가 제로이지만 그러도록 선물 환율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후 이제 만기까지 현물 환율이 변하면서 선물한 계약의 가치가 달라지고 이제 만기 시점의 환율이 선물 환율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손실, 어떨 때는 상대방은 뭐 이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선물한 매입을 했다, 매도를 했다는 의미를 그냥 정리하기 위해서 넣은 건데요. 동일한 거래를 놓고 선물한을 산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선물한을 판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앞에 예에서 C은행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은요. 달러에 대해서 파운드 선물한 매입을 했다. 달러에 대해서 파운드 선물한을 샀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파운드에 대해서 달러 선물한을 매도했다. 파운드에 대해서 달러 선물한을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B은행은 반대가 되겠죠. 근데 구체적 통화 언급 없이 단순히 선물한을 매입했다, 선물한을 매도했다라고 표현이 된다면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현물한 매입했다, 매도했다와 마찬가지로 환율 표시 간행대로 기준 통화를 선물한으로 매입했다, 기준 통화를 선물한으로 매도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 환율은 선물한 계약 체결 시점의 현물 환율 너무 기니까 제가 이거를 S0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이 현물 환율보다 뭐 같을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S0보다 높거나 또는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0보다 높다라는 거는 뭐 프리미엄이 붙었다, 뭐 할증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S0보다 낮게 결정이 되었다면은 뭐 할인되었다, 뭐 디스카운트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보다 높을 때 기준 통화가 선물한 할증, 프리미엄 되어 있다. 상대되는 호가 통화는 선물한 할인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보다 낮을 때에는 기준 통화가 선물한 할인되어 있다. 호가 통화는 선물한 할증되어 있다.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아주 가끔은 선물 환율과 그 다음에 현물 환율이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여기 있군요. 뭐 동률이다, 뭐 플랫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것들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 시장에서 미래 만기 시점의 환율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라면은요. 시장에서는 호가 통화 대비 기준 통화가 강세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반대로 이 경우에는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보다 낮다면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기준 통화가 호가 통화 대비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약세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USD KRW.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통화 기호로 표시하지 않았으니까 요 슬래시가 뭐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단순히 앞에는 기준 통화,
그 다음에 뒤에는 호가통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1,380원이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선물 환율이 1,395. 지금 선물 환율이 더 높죠. 그러니까 기준 통화인 뭐가 달러가 호가 통화인 원화에 대해서 선물한 할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원화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원화는 달러에 대비 선물한 할인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에서 얼마나 할증되어 있나 또는 얼마나 할인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값을 선물한 할증률 또는 선물한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선물한의 만기에 따라서 할증 또는 할인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보통. 그래서 비교 가능하게 하려고 이 선물한 할증 할인율은 보통 연율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 통화의 선물한 할증 또는 할인율을 구하는 식은 요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으로 구한 값이 플러스면은 선물한 할증이다. 기준 통화가 선물한 할증이다. 기준 통화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마이너스면 선물한 할인이다. 기준 통화가 마이너스 선물한 할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식을 보면은요. 이거는 이 첫 번째 요 부분은 뭐예요? 선물 환율 현물 환율 대비 선물 환율이 얼마나 크냐 작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F에서 S를 빼준 다음에 S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박스 친 요 부분은 뭐냐면은요. 이게 선물한의 만기를 1년 단위로 좀 바꾸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만약에 1년 미만의 개월수를 가진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월 단위로 만약에 만기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런 식으로 개월수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T분의 12가 되겠고요. 만약에 만기가 주 단위로 뭐 2주 뭐 3주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면 이게 T분의 12 대신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T분의 뭐 50한 2주 정도, 1년이 한 대략 52주니까요. T분의 52, 여기서는 T가 주 단위. 그래서 월 단위냐 주 단위냐에 따라서 요 두 번째 부분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그냥 개월수로 보통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T분의 12로 넣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박스는 그냥 퍼센티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00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통화에 선물한 할증 할인율 구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격이 얼마만큼 변했냐를 구하는 것과 유사한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꼭 연율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T분의 12 곱하기 100이 들어간다. 라는 얘기죠.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현물 환율이 1380이고요. 그 다음에 선물 환율, 3개월 만기 선물 환율이 1395. 아까 얘기죠. 이랬을 때 달러, 기준 통화인 달러에 선물한 할증률 또는 할인율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F-S 나누기 S 곱하기 T분의 3개월 분의 12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대입하시면 자, 1380분의 1395 마이너스 1380 곱하기 400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구하시면 대략 4.35% 나옵니다. 즉 플러스의 값을 가졌으니까 달러는 4.35% 선물한 할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은 상대적인 거라 그래서 원화는 그러면 선물한 할인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원화는 4.35% 할인되어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뭐 대충 비슷한데요. 근데 정확하게 구하면 원화는 4.35% 할인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구하냐? 즉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이 얘기인데요. 기준 통화의 선물한 할증 또는 할인율 이게는 호가 통화의 선물한 할증 할인율의 절대값 크기가 정확하게 같지 않다라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준 통화의 선물한이 할증되어 있는 경우라면 기준 통화의 선물한 할증률의 절대값 씌운 것이 호가 통화의 선물한 할인율에다가 절대값 씌운 것과 정확하게는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환율이 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가 통화의 선물한 할증 또는 할인율을 구하는 거는요. 요렇게 구하면 돼요. 앞의 식과 다른 점은 S와 F의 위치가 바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치가 바뀜. 그것만 다르고 이거는 연율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분모 부분에 F가 들어가고 분자는 S에서 F를 빼준 게 들어가는 거죠. S와 F의 위치가 바뀌어졌다. 그래서 앞에 예에서 원화에 선물한 할인율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식에 대입을 하면은요. 1380 현물 환율 마이너스 선물 환율 빼주고요. 이거를 뭘로 나눠줘요? 선물 환율로 나눠주고 곱하기 3분의 12 곱하기 100 하면은 마이너스 4.30%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같지 않죠. 그렇죠? 대략 뭐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한다면은 대략 같겠지만
둘째 자리 같이 하면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방향이 반대인 건 맞지만 그 할인되는 율, 할증되는 율의 절대값 취하는 거는 정확하게 구하면 요 식으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낼 때 정확하게 구해라 라고 요구할 때는 이 식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구하셔야 합니다. 자, 한번 더 연습을 해볼까요? 자, 환율이 유로와 달러 간 환율이 1.1200이고 1개월 선물 환율이 1.1250이다 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당연히 이게 기준통화, 유로가 기준통화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로가 달러 대비 몇 % 선물한 할증 또는 할인율 되어 있냐. 이건 기준통화에 선물한 할증 할인율 구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F에서 S를 빼고 1200을 빼고 이거를 1.1200으로 나눈 다음에 1개월이니까 1분의 1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보신다면 5.36%. 유로는 선물 5.36% 선물한 할증되어 있구나. 5.36% 선물한 할증되어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달러 대비.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로 대비 달러에 선물한 할증 할인율. 유로가 선물한 할증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달러는 선물한 할인이 되어 있겠죠. 그럼 얼마나 되어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호가 통화에 선물한 할증 할인율을 구하는 거니까요. S하고 F의 위치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1.1200 마이너스 1.1250 한 다음에 1.1250으로 나눠주고 똑같이 1200을 곱해주면 이거는 마이너스 5.33%. 정확하게는 절대값이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통화의 선물한 할증 할인율, 호가통화의 선물한 할증 할인율 구하는 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시간에서 통화가치 변화율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그냥 이 정도 알고 넘어가요 하고 넘어갔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기준통화의 통화가치 변화율과 호가통화의 통화가치 변화율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노트를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환율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선물환 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표시하는가? 선물환 시장에서도 현물환 시장과 동일한 간행이다. 유럽식, 어떤 거는 유럽식을 따르고 어떤 거는 미국식을 따르고 그거 똑같아요. 자, 선물환 교차환율 구하는 것도 그냥 분수처럼 생각하고 구하시면 됩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현물환율과 같이 보통 선물환율이 이제 호가가 표현이 되는데요. 그럴 때 선물환을 완전 호가할 수도 있고 수압률 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완전 호가하는 경우, 즉 직설적 표시법이라는 건데요. 직설적 표시법은 전형적으로 숫자 전체를 그냥 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환율처럼 1개월 선물환율, 3개월 선물환율도 숫자 전체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신다면은 요거를 한번 이렇게 보신다면 요것만 볼까요? 1개월만? 3개월 봐도 상관없는데 지금 현물환율보다 선물환율이 더 높죠. 그러니까 달러는 옌 대비 선물한 할증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달러 퍼 유로인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라면은 지금 이쪽이 더 높죠. 현물환율이 더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로는 달러 대비 선물한 할인되어 있구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호가하는 경우는 그냥 완전 호가하는 경우다. 다 표시하는 거다. 숫자 전체를 표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새롭게 나온 게 이제 수압률 호가. 수압률로 이제 보통 근데 간행적으로 은행 간 시장에서는 간행적으로 다 수압률 호가를 한다. 수압률 호가를 수압 포인트 호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게 간행이니까 이것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수압률 또는 수압 포인트라는 거는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로 이제 정의가 돼요. 근데 수압률 수치는 아주 작아요. 그래서 간행적으로 대부분의 통화에 대해서는 BP 단위, 베이시스 포인트 단위, 즉 10,000분의 1 단위로 표시를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수 넷째 자리까지 환율을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당하는 경우는 10,000분의 1 단위로 표시를 하고요. 일부 통화, 즉 옌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100분의 1 단위로 수압률도 표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직설적 표시, 완전 호가한 그 예에서는 제가 일부러 통화기호로 썼고 똑같은 건데, 수치는 지금 똑같은 건데요. 여기서는 지금, 뭘로 했어요? 통화기호로 하지 않고 통화 코드를,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라고 슬래시가 의미가 있나 없나 한번 자꾸 생각해서 되새김질 하시라고 일부러 제가 바꿔서 쓴 겁니다. 자, 수압률로 호가를 한다는 얘기는 이거 이제 옌 같은 경우는 100분의 1 단위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로와 달러 간 환율에서는 10,000분의 1 단위로 이제 수압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수압률의 1개월 만기 수압률 옌 같은 경우는요. 51이에요. 즉 0.5, 0.5이란 얘기입니다. 의미는요. 그러면 근데 지금 수압률의 매입률이 매도율보다 지금 이렇게 더 낮죠. 그래서 수압률의 매입률이 매도율보다 낮은 경우는
기준 통화가 선물한 할증되어 있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달러가 옌 대비 선물한 할증되어 있다. 아까랑 똑같은 얘기 때문에 또 당연히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수합률 호가로 된 경우만 보고 매입률이 큰지 매도율이 큰지에 따라서 이거를 딱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개월 선물환율, 3개월 선물환율 모두 수합률의 매입률이 매도율보다 더 작아요. 그러면 어떻다? 기준 통화인 달러가 선물한 할증되어 있는 경우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합률을 완전 호가로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요. 현물환율에다가 수합률을 더해서 구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1개월인 경우에는 매입호가가 현물환율의 매입호가가 148.00이잖아요. 148.00 더하기 수합률의 매입률 50에 의미하는 게 0.5라고 그랬으니까요. 플러스 0.5를 해요. 그래서 구한 148.50이 1개월 선물환율의 매입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매입호가, 매도호가는 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매입률을 의미하는 거고요. 매도호가는 매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호가는 현물환율의 매도율이 148.60이니까 148.60에다가 이걸 더해요. 0.51을 수합률의 매도율을 더해요. 그래서 그냥 딱딱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서 그냥 100분의 1 단위다라는 것만 생각해서 구하면 149.11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로와 달러 간 환율을 보면은요, 수합률의 매입률이 더 커요. 수합률의 매입률이 더 큽니다. 이런 경우는요, 기준 통화가 선물한 할인된 경우예요. 여기서는 기준 통화가 유로잖아요. 그러니까 유로가 달러에 대해서 선물한 할인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이렇게 매입률이 더 큰 경우, 수합률의 매입률이 수합률의 매도율보다 더 큰 경우에는 선물 환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현물환율에서 수합률을 빼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예를 제가 여기서는 또 구했네요. 자, 3개월 선물환율의 매입호가, 매입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현물환율의 매입률 즉 1.1290에서 수합률의 매입률 45가 의미하는 게 만분의 1 단위니까 0.0045죠. 그래서 0.0045를 빼줘요. 그래서 나온 1.1245가 바로 3개월 선물환율의 매입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선물환율의 매도호가, 매도율이라는 거는 현물환율의 매도율 1.1300 이거 오타겠죠? 1.1300이겠죠? 어찌됐든 요 수치를 요게 어떤 게 제가 이거는 강의 노트에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수합률의 매도율 25의 만분의 1이니까 0.0025가 되겠죠. 마이너스 0.0025를 한 게 바로 3개월 선물환율의 매도율, 매도호가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물환 계약은 언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먼저 해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본원적 활동에 따라서 외환거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외환거래는 수반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한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선물환 계약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1차 시2강에서 이제 외환시장 참가자 얘기했을 때 수출업자 예 들었잖아요. 그래서 수출업자가 만약에 미래의 달러를 받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원화 환산 금액이 미래 환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저로서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한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지금 이 사람은요,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본원적 거래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현물환 포지션이 롱 포지션, 매입 포지션이에요, 현물환이. 왜냐하면 미래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미래 환율이 상승하면 이익이고, 미래 환율이 줄어들면은 손해라고요.
그래서 롱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현물한 롱 포지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선물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 돼요. 즉 3개월 선물안을 매도하면 됩니다. 여기서 수출 대금이 3개월 후에 있었으니까 3개월 만기인 선물한 거래로 달러를 미리 팔아버리면 돼요.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는 위험을 줄일 거죠. 한위험을 좀 줄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물한 거래 규모는 100만 달러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한위험을 좀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개월 후에 100만 달러를 지금 정해진 선물 환율로 미리 팔아버리는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저로서 참여를 하는 그런 경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투기 목적으로도 선물안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미래 환율에 대한 내 예측을 믿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선물안 계약을 하는 경우 투기 거래이다. 이 예측하에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냥 아무런 본원적 거래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위험 해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한 거래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 투기가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투기는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개월 만기 선물 환율이 지금 달러당 1,000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3개월 후에 환율은 한 달러당 1,050원이 될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내 예측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달러로 미리 선물 환율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투기 거래를 했을 때 만기일 날 현물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 날 현물 환율이 만약에 1,100원으로 실현됐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선물 환율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어졌어요. 그렇다면은 나는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미리 약속한 환율로 1,000원 주고 1달러를 산 다음에 현물한 시장에서 팔아버리면 100원씩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기일 날 현물 환율이 99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선물안으로 달러 매입했잖아요. 그래서 1달러를 1,000원 주고 꼭 사야만 해요. 그런데 현물한 시장에서는 그걸 990원 주고 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손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달러 선물한 매입을 했다는 얘기는 롱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매입했다는 건 롱 포지션. 가격 상승 시 이익을 보는 거죠. 가격 하락 시 가격이 하락한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물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외환 스왑 거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 스왑, FX 스왑이라는 건 뭐냐면 어떨 때는 선물한 스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외환 스왑이라고 더 많이 얘기를 해요. 동일한 거래 상대방과 결제 시점이 다른 두 개의 외환 거래를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하는 그런 거래를 외환 스왑 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액의 외약을 서로 다른 두 시점에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계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두 시점에서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이 다른 시점이 여기와 여기일 수도 있고 또는 여기와 여기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현금 흐름이 두 시점에서만 딱 발생하고 거래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올 통화 스왑과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외환 스왑은 현금 흐름이 두 시점에서만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교환하기로 한 외환 거래 두 개의 외환 거래의 결제일은 언제라도 될 수 있지만요. 실제로는 몇몇의 표준화된 만기인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1개월, 3개월 이게 아주 표준화된 만기의 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물안과 선물안 스왑인 경우도 있고요. 선물안과 선물안 스왑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물안과 선물안 스왑인 경우에는 하나는 현물한 거래, 하나는 선물한 거래인데 방향은 반대예요. 근데 이런 거래를 같은 거래 상대방과 A와 B가 있으면 현물안을 매입을 했으면
현물안을 매입을 했으면 A 입장에서 선물안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래 두 개를 동시에 이제 같이 하기로 한꺼번에 그냥 패키지로 계약을 하는 게 바로 외환 수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선물안 수합이라는 건 뭐냐면 선물안의 만기가 다른 경우가 되겠죠. 뭐 1개월 만기 선물안, 3개월 만기 선물안을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거래 상대방과 지금 계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1개월 후에 한번 결제하고 3개월 후에 한번 결제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 외환 시장 상품을 현물안, 그리고 선물안, 그리고 외환수합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전통적 외환시장 상품 중에서 제일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외환수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현물안이에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그냥 단독으로 선물안 거래를 하는 경우, 이거를 단순 선물안, 아웃라이트 포워드라고 하는데요. 그냥 선물안만 개별로 한 건 거래하는 경우는 가장 비중이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환수합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요. 자산과 부채의 만기 구조에 뭔가 시차가 생길 때 이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은행의 포지션이 이렇다라고 가정을 해요. 다 이제 거래를 은행 간 거래, 대고객 거래 이런 거를 다 했더니 3개월 선물한에서는 500만 달러를 초과 매도를 했어요. 숏 포지션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6개월 선물한에 대해서는 500만 달러 초과 매입, 롱 포지션에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뭐 예측이든 아니면은 뭔가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든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를 좀 없애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첫 번째 대안은 두 개의 단순 선물한 거래, 아웃라이트 포워드 거래를 따로따로 체결을 하는 겁니다. 즉 3개월 선물안에서는 500만 달러가 지금 초과 매도를 했으니까 여기 3개월 선물안을 뭐 매입을 하고요. 6개월 선물안에서는 지금 초과 매입 상태니까 6개월 선물안은 매도를 하는, 반대 방향으로 거래를 하면은 스퀘어 포지션에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대안은 뭐냐? 외환수합 거래를 체결하는 거죠. 즉 동일한 거래 상대방과 한 개의 외환수합 거래, 어떤 한 개의 외환수합 거래? 3개월 선물안을 매입하고 동시에 6개월 선물안을 매도하는 그런 계약을 한껏 체결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대안과 두 번째 대안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두 번째 대안이 유리하죠. 왜? 동시에 묶어서 체결을 하는 거니까요. 거래 비용을 더 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환수합 거래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수합 비중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걸음 더에서는요, 외환수합의 성격을 먼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외환수합은 이렇게 명목적으로는 외환시장 상품, 형식적으로는 외환시장 상품, 전통적 외환시장 상품, 당당히 들어갑니다. 하지만 분석을 해보면은요, 어떤가? 우리가 이제 뭐 선물안과 선물안 외환수합 거래도 있지만 현물안과 선물안 외환수합도 있으니까 뭐 어떤 걸 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현물안을 매입하고 선물안을 매도하는 외환수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내가 동일한 거래 상대방과 내 입장에서 현물안을 매입하고 선물안을 매도하는 외환수합 거래를 하나 했어요. 만약에 이런 거래를 하게 된다면은요, 현물안을 매입하게 되면은요, 현재 외국 통화 달러라고 했을 때 달러가 들어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원화가 나갑니다. 왜? 현물안 매입이란 얘기는 기준 통화를 매입했다는 의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통화, 호가 통화를 기준 통화로 바꾸는 거, 호가 통화를 팔고 기준 통화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달러가 들어오고 현재 원화가 나갑니다. 자, 그다음에 뭐 3개월 후, 1개월 후 만기인 선물안을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라고 했군요. 3개월 후에 기준 통화인 달러가 나가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그 대가로 원화가 들어오는 그런 현금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물한 거래의 현금 흐름은 이거고 선물한 거래의 현금 흐름은 이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통화별로 한번 이렇게 통화별로 봅시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한번 살펴봐요. 즉 현재 달러가 들어오고 3개월 후에 달러가 나가는 그런 현금 흐름 거래 어떤 거 생각나시나요? 달러를 차입한 경우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달러를 뭔가를 돈을 빌리면요. 지금 돈 들어오고 나중에 돈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들어오고 나중에 돈을 갚아야만 합니다. 차입을 한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원화에 대해서는 현재 원화가 나가고 3개월 후에 원화가 들어와요. 이거는 어떤 거래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원화에 투자한 거, 원화에 예금에 가입한 거. 그러면은 내가 정기예금 가입하면은 내 수중에 있는 돈 나가고 만기 시점에 돈 찾잖아요. 돈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원화를 예금한 현금 그런 거래와 유사한 현금 흐름을 갖게 됩니다. 즉 외환수합은 형식적으로는 외환시장 상품으로 보이지만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동시에 빌리고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실질적으로는 자금시장 거래를 합성한 것이다. 자금시장 거래이다. 실질적인 의미는 자금시장 거래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외환수합을 더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A은행은 현재 1,000만 달러가 필요해요. 현재. 근데 한 달 후에는 또 1,000만 달러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시차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이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차입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외환수합 거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차입을 이용한다는 거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외화 자금 시장에서 1,000만 달러를 지금 빌려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한 달 후에 돈이 들어오면은 그 들어온 돈으로 차입한 1,000만 달러를 상환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안을 선택할 경우 비용은 뭐가 될까요? 한 달 동안 달러를 빌렸으니까 이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입금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외환수합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외환수합 거래를 어떻게 하냐? 원화를 한 달간 차입한 다음에 외환수합 거래를 하는 거죠. 외환수합 거래를 어떻게 하냐? 현물안을 매입하고 1개월 선물안을 매도를 해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달러 부족한 거를 빌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현물안 매입을 해서 들어온 달러로 이거를 이제 메꾸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1,000만 달러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선물한 거래 이행하는 거죠. 그러는 방법도 있어요. 원화를 빌려서 이렇게 외환수합 거래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외환수합 거래를 이용할 경우에서는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동안 원화를 빌리는 거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 이자 비용이 나타날 테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합률을 빼주게 되겠죠. 왜 빼주냐? 선물한을 매도했으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거니까 비용에서 차감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현물안을 매입하면 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에서 가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마만큼을 원화 차입 비용에서 이마만큼을 빼준 게 바로 이 두 번째 대안의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러 금리가 5%이고 원화 차입 금리가 10%이고 수합률이 7%라면은요. 첫 번째 대안 취할 경우에서는 비용이 5%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안 취할 경우에는 10% 마이너스 7%니까 3%가 됩니다. 요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수합률은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대용 지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은 외화 조달 대안으로 현물안을 매입하고 선물안을 매도하는 외환수합 거래가 하려고 하는 금융기관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현물안을 매입하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현물안율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선물안을 매도하는 자가 많아질 테니까 선물안율은 하락하게 될 겁니다. 즉 수합률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원화자금 사정이 약화되면 원화 차입 대안으로 현물안을 매도하고 선물안을 매입하는 외환수합 거래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현물환율은 하락하고 선물환율은 상승해서 수합률은 올라가게 되겠죠. 수합률은 사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대략 내외 금리차, 두 나라 금리 차이랑 대략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수합률이 하락했다라는 얘기는 수합률이 내외 금리 차를 하회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화 유동성이 좀 부족하구나, 즉 외화 자금 사정이 안 좋구나, 악화되었구나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수합률이 상승한다면 수합률이 내외 금리 차를 상회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경우는 외화 유동성이 좀 풍부하구나, 뭐 역으로 원화 자금 사정은 안 좋아졌구나, 뭐 이런 거를 시사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죠.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좀 정리를 여러분들이 뭐 선물한 거래는 어떤 건지, 선물환율은 뭔지, 그 다음에 선물한 뭐 할증 할인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할인율, 할증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기준 통화는 어떻게 구하고 호가 통화는 어떻게 구하는지, 선물환율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뭐 수합률 호가로 표시하는 게 간행이다 라는 거 얘기하면서 뭐 수합률의 매입률이 매도율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선물환율을 구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좀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두 번째 주제인 외환수합의 정의, 그 다음에 특징, 활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키워드도 정리하시고 퀴즈도 좀 풀어보시기 바래요. 수고하셨습니다.